자, 이제 우리 그 수도권 시장 특징과 기준에 대해서 좀 4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를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급지. 어떤 입지 평가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급지를 좀 나눠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급지를 왜 나누는지 그 이유랑 특징을 알고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권이라는 거가 그 급지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구 안에서 생활권이 다 나뉘고 그 생활권 안에서도 또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결국은 사실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역세권에 대한 것들을 되게 좁게 봐요. 역세권이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역세권에서 500m면은 역세권이고 여기서 500m 이런 부분으로 사실 판단하면 서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역세권에서 여기서 가까운 데를 투자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든 비싸든 내가 담을 수 없는 정도 가격이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역세권이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연식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봐줘야 돼요. 연식이 우리가 수도권은 무조건 입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연식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선호도에도 영향을 주고요. 선호도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주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연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제가 몇 년도까지는 뭐 신축이고 몇 년도까지는 뭐 준신축이고 이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몇 년도 이상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임장하시면서 그 매물 임장하거나 뭐 단지 임장하거나 할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지라는 거를 우리가 왜 하냐? 급지를 왜 나누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 농장에 갔어. 근데 정말 탐스럽고 먹기 좋은 하나에 한 5천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과를 골라오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보니까 너무 어려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구니 얘네는 좀 크고 괜찮은 애들, 큰 애들. 그리고 얘는 그 다음 큰 애들. 어떤 식으로 해요? 뭐 특, 상, 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그 안에서 요런 애들보다는 여기 하에 있는 애들보다는 이 특에 있는 애들이 훨씬 좋은 거. 요 안에서 찾았을 때 내가 5천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애들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애들도 당연히 있죠. 상품이 된데 되게 크기는 큰데 뭐 먹었어. 벌레가 먹든. 아파트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은 급지는 2급지거나 3급지인데 그 안에서 4, 5급지보다 못한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급지를 나눈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왜? 그 안에 이런 애들이 있으니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할 수 있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급지, 입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다음에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급지를 나눌 때 어떤 그 업무지구 접근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 직장, 학군,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 가치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최고가나 평균가, 가격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 급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이 급지라는 거를 도구로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도구로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볼 때에는 우리가 직장, 교통, 학군, 환경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 동네에 대해서 판단할 때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당가가 나오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평당가도 같이 비교해서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최고 가격. 이 동네에서 도대체 제일 비싼 거 얼마야? 그러면 그 구에서 사는 분들 중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동네의 어떤 천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동네는 소득을 이 정도까지 받쳐줄 수 있구나. 근데 동네마다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영등포 같은 경우에 여의도는 진짜 완전 저세상 가격. 앞자리가 2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하고. 근데 그 이하로 내려오면 여의도를 벗어나면 그러면 또 동네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3급지나 4급지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더 별로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서 같이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급지로 가치를 100% 가릴 수는 없다. 100% 가릴 수는 없지만 가치 판단과 투자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를 돕는 도구이다. 그래서 입지 요소가 변하면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고 급지가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의 노량진이 새 아파트로 완전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완전 싹 다 들어가. 막 철거하고 지금 뭐 이주하고 막 이러는 중인데 그러면 거기에 새 아파트가 쫙 들어가고 났을 때 동작구가 입지가 바뀌면서 그 동네가 예를 들면 상급지에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급지에 대한 것들 이해를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 이 테두리가 서울이고요. 이 바깥에 있는 애들 이제 경기도죠. 그리고 이 제일 큰 빨간색이 강남 업무지구에 이렇게 1시간 이내에 닿을 만한 거리를 그냥 이렇게 쭉 두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시청 중심으로 쭉 두른 거예요. 요 정도 범위면은 이제 1시간 정도 들어간다.
여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두는 거예요, 동네를. 그렇게 해서 보면서 우리가 급지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1급지 어디예요? 요 용산, 뭐 서초, 강남, 송파, 과천 요런 정도까지가 이 강남에 되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용산은 어디예요? 요 세 개가 다 합치는데 중심에 있어. 네. 그러니까 되게 입지가 좋은 거예요. 교통에 대해서나 아니면 위치에 대해서나. 사실 용산이 강남 가기도 좋고 도심 가기도 좋고 여의도 가기도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위치로 봤을 때도 1등이구나. 이해가 되죠? 두 번째, 2급지. 2급지는 1급지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그 1급지에 가까이 갈 수 있어. 업무지구에 바로 맞닿아 있어. 분당도 되게 그 강남 가는 것들이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에 있는 판교라는 또 업무지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급지가 이렇게 그 다음으로 1급지 다음으로 업무지구에 되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동네 특징이 있구나. 3급지는 뭐냐? 3급지는 이 업무지구 갈 수 있는 메인을 뭔가 내가 품고 있거나 학군지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보면은 강동, 이 종로 중구, 영등포, 동작 같은 곳들. 종로 중구는 사실 업무지구를 품고 있지만 저 안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4급지는 조금 더 퍼져 있죠. 4급지는 더 멀리 있어. 그래서 강남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은 아니다.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4급지 안에 그 경기도에 좀 그래도 서울에 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들이 4급지에 분포돼 있어. 그래서 4급지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여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만 주로 봐. 근데 여러분 4급지가 서울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구성남을 보고 있다. 그러면 동대문도 가고 성북구도 가고 서대문, 은평, 강서 이런 곳들, 뭐 관악도 있죠. 이런 곳들을 충분히 보고 판단해야 돼요. 네. 5급지는 멀리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뭔가 업무지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더 멀리 있어. 멀리 있고 뭐죠? 우리가 주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거주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 이 급지별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1급지는 그래도 업무지구 이 중심에 뭔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2급지는 그 안에서도 되게 1급지랑 가까이 붙어 있고 일부 지역들은 이제 학군지가 있죠. 뭐 광진이나 이런 양천 같은 곳들. 그리고 3급지는 이렇게 그거보다는 조금 멀리. 4급지는 더 퍼져서 5급지는 멀리 있기도 한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택지나 이런 것들이 좀 없거나 아니면 아예 그 일자리가 없는 이 거주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거나. 급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비교를 하거나 할 때 이 급지를 이용해서 내가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되겠구나. 그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판에 한번 모아놨어요. 서울이랑 경기의 1급지는 어디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과천까지. 그래서 여기 동네 특징은 부자 동네가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에 3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과천이 사실 그 호선도 4호선 이렇게 하나 있고 한데 저게 왜 1급지냐? 동네를 임장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임장해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서초, 과천, 안양, 산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실제로 이 운전해서 가면 과천은 사실 거의 완전 서초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경기도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가격이 뭐 20억대 넘어가기도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다. 부자 동네고 강남, 뭐 서초 이런 것들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인 거죠. 2급지는 어디냐? 양천, 성동, 광진, 마포, 분당까지. 분당 판교나 이런 곳들도 20억대가 넘죠. 여기가 그 특징이 학군지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업무지구 접근성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좀 먼데 여의도는 사실 거의 코앞이에요. 네. 코앞이라 양천구가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서쪽 지역에서는 대안이 양천구밖에 없으니까. 성동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도 가깝고 도심도 가깝고 한 부분들이 있죠. 마포는요. 마포도 그 여의도나 도심 업무지구는 가까운데 강남은 좀 멀어요. 근데 워낙 그 두 군데 업무지구를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완전 그냥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완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다. 분당 역시 그 안에 판교도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다. 이런 부분들이 2급지. 3급지는 강동구, 영등포, 동작, 종로, 중구 이런 곳들이다. 여기는 업무지구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거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개선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유흥가가 있었던 곳들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되면서 새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그런 동네죠. 그리고 영등포도 마찬가지. 영등포도 신길이나 이런 동네가 이제 한 판이 쫙 해서 들어갔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동작구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량진이나 뭐 이런 동네들이 진짜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 흑석도 아직 좀 이제 남았죠.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변하고 있다. 종로 중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동네예요. 근데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요 동네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창신역 있는 그 인근에 물론 거의 역세권은 아니지만 언덕백이고 한데 그 안쪽으로 되게 재개발이 크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나중에 임장하실 때 그런 데도 꼭 가보세요. 네. 여기 새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겠다.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지도만 봐서는 몰라요. 네. 4급지는 굉장히 많죠. 4급지 안에. 강서, 서대문, 동대문, 은평, 성북, 관악, 노원. 여기까지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기 아파트 진짜 많은 동네인데. 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업무지구의 배후 지역인 애들이 여기에 4급지에 많아요. 그리고 구성남, 하남, 수지, 평촌, 의왕, 광명, 구리도 마찬가지. 여기도 아파트 되게 많아요. 구리는 동네가 좀 작아요. 동네가 작은데 이 나머지 지역들이 진짜 아파트가 빽빽해요.
그래서 사급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택지인 곳들이 많고 도시 재생도 진행되고 있고 교통 호재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다. 업무지구의 어떤 배후지역으로서 역할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랑 교통 호재가 있는 것들은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급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1급지에 교통 호재 있다고 해서 그게 가격 영향 별로 안 줘요. 어차피 거길로 갈 건데. 영향을 줄 게 없어. 근데 여기는 달라요. 사급지는. 지금 예를 들면 1시간 걸릴 거를 40분 걸린다. 헉! 여러분 20분 차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잠을 20분을 더 잘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애한테 닭다리를 덜 할 수 있어. 아유, 언제 밥 다 먹냐고 막 입에다가 계속 김을 싸서 넣어주고 막 그런 거 좀 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 큰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5급지 구로, 중랑, 금천, 강북, 도봉. 여기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구로에서 신도림은 뭐 3급지 정도로 봐야 돼요. 근데 나머지 동네들은 이제 5급지라는 게 얘네의 특징은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 여기 있는 택지들보다 가격이 덜 올라. 더 멀기도 하고 그리고 정주 여건도 별로 안 좋고 이럴 거면 그냥 경기도에 있는 어디 살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이 서울 5급지에 있다. 서울 외곽이다. 그래서 이 급지별로 우리가 특징을 이해하고서 보면 조금 더 뭔가 판단하기가 쉽겠죠. 급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1급지에 있는 준신축이랑 서울에 있는 5급지 브랜드 신축 대단지를 우리가 돼서 본다. 이 세 개가 업무지구가 이제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죠. 여기에서 서울 5급지 금천구에 있는 2016년식 아파트, 경기도 1급지에 있는 과천 2008년식 아파트 보면은 사실 둘 다 서울이랑 사실 가까워요. 위치로 봤을 때 그냥 서울에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고 얘는 금천구는 이제 서울이고 이 과천은 이쪽 서초에 맞닿아 있죠. 이 금천에 독산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가 2016년도에 34평, 2016년에 34평을 볼 거고, 그리고 과천에 레미안슈르라는 아파트 08년식 아파트를 같이 비교해서 볼 거예요. 얘네를 보면은 이 금천 롯데캐슬이 요 금천구청역을 여기가 1호선이거든요. 1호선 역세권에 있는 되게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게 제가 단지가 1, 2, 3단지가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단지 규모가 꽤 커요. 그 안에 주상복합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요 안에서 되게 선호하는 그런 신축이에요. 여기는 금천, 여기 길 넘으면 광명, 여기는 서울, 경기. 여기 뒤에가 신안산선이 이제 착공돼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과천은 경기도기는 한데 여기 레미안슈르가 전국청사 여기랑 좀 가까워요. 역세권이에요. 그래도 이 과천은 거의 다 그냥 역세권이라고 봐야 돼요. 뭐 아주 멀고 이런 데는 없어요. 보면은 여기는 종합청사, 과천 종합청사, 정부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를 가보면 부자 느낌이 나요. 네, 임장을 해보면. 근데 사실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얘를 가격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왜 이렇게 뭔가 이걸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냐? 뭐 때문에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거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뭔가 만약에 지금으로 생각해볼게요. 2017년도라고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지금이. 근데 새 아파트가 6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 저 시기에. 6억 새 아파트? 그래도 뭔가 6억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1억을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22년에 10억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시세 차이가 한 7억 정도 났다. 근데 레미안슈르는 어땠냐? 이 시기에 2017년도에 8억이었어.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나 6억 살까 8억 살까? 나는 8억은 안 될 것 같아. 네. 이때 투자금 똑같이 1억이 들었어. 근데 얘는 8억이고 얘는 6억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얘가 신축이야. 그러면 그냥 나는 잔금도 무섭고 모르겠다. 그냥 나 편한 거 선택할란다. 얘를 선택해. 근데 시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 갖고 있을 때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좋잖아요. 네. 얘가 더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어떤 급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급지는 잘 공부했는데 실제로 내가 투자할 때는 배운 거랑 따로 놀아. 급지는 급지고 모르겠고 그냥 내가 뭔가 덜 부담되는 걸 막 선택해서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3억이 있는데요. 또는 2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 5억에서 6억대 정도까지만 일단은 봤어요. 이 안에서 뭐가 1등일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보세요. 그래서 다 안 된다 그래.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고 계신 상황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뭔가 뭐 코칭이든 뭐든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금액대를 지금 높여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이 장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야 될 점이에요. 내가 5, 6억대만 보면 안 되겠구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시세 차이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를 길게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얘를 길게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레미안 슈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그냥 자식 물려줬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배운 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수도권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연코 가치를 먼저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투자금으로 상위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해야 된다. 제가 아까 4급지 볼 때 수지 평촌 이런 데랑 보지 말고 광명 이런 데랑 보지 말고 서울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머리로는 들었는데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 네. 여러분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뭔가 수지는 뭔가 마음이 편하거든. 네. 뭔가 동대문구 가면 마음이 불편해.
무슨 기차 계속 다니고 있고, 막, 어수선하고, 갔는데 막 동네에서 막, 좀,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 분들 너무 많이 보이고, 갑자기 외국어가 막 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가치를 먼저 보는 것이다.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그걸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연식이나 선호도 다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가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급지를 나눠서 레벨링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쉬우라고. 투자금에 맞춰서 내가 1억이 있다고 4급지만 보는 게 아니라 3급지, 2급지까지 임장지역을 늘려서 내가 같은 투자금으로 더 가치 있는 급지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같이 비교해서 보셔라. 네. 그걸 꼭 하셔야 된다. 이것만 지켜도요, 여러분, 수도권 투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요, 강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해요. 제가 강북구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단지가 금매가 진짜 싸게 나왔어. 원래 4억인데요. 4만 5천에 나왔어. 근데 1억 5천이 들어. 전세가가 너무 낮아. 사야 돼, 말아야 돼. 살 거예요, 말 거예요. 1억 5천 있는데 왜 3억 5천짜리 사냐고. 이게 배워도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실패를 안 해요. 그럼 내가 1억 5천을 가지고 그 이전, 강북구는 5급지잖아요. 4급지, 3급지 없나 반드시 찾아봐야 돼. 내가 앞마당이 없다? 앞마당 만들어야지. 그 전까지는 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같은 1억 5천을 가지고 누구는 3급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누구는 4급지 할 거예요. 근데 누구는 5급지 할 거예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 구축. 누수 피해를 입으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막 이렇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구축에 누수가 있는 걸 투자해. 왜냐면 내가 익숙하니까. 그리고 싸게 나왔다는 거 하나로. 그 전에 가치를 먼저 봐야 된다. 가치를 봐야 된다. 아무리 5천만 원 싸게 금매가 나왔어도 가치 있는 걸 사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이 늘고 실력이 쌓이고 투자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생활권 선호도로 넘어가 볼게요. 생활권 선호도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두 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벤츠 그 BMW 살 거야, 아니면은 제네시스 살 거야, 뭐 살 거야.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되게 고급 그런 상위 종이 있나 봐요. 상품이.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제차에 거의 준한 가격 또는 더 비싸게 막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되게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벤츠, BMW, 제네시스 중에서 뭐가 제일 좋나요? 약간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 오잖아요? 이거 동대문이랑 서대문이랑 그 수지랑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약간 이 느낌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교재에 가려놨어요. 놀랄 거예요. 차종마다 다릅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단지마다 달라요. 똑같아.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리고 쫙 이야기를 막 이만큼 적어주셨어요. 네. 전문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답변을 다신 분이요. 제네시스의 경우는 이런 거 제외하면은 아쉽다. 근데 벤츠는 이런 1억 이상 정도 하는 거면 진정한 벤츠다. BMW 다 좋은데 이런 거는 이렇고 그래도 파워트레인에서는 뛰어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대문은요. 이문이경조문 새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죠. 수지는요. 거기는 이미 갖춰진 택지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학원가나 이런 것도 학군도 잘 돼 있죠.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주잖아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어느 정도면은 이걸 추천하고 1억 이상을 사고 싶다면 벤츠를 사는 게 가장 올바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연식 좋고 좀 가격도 저평가된 거 살려면 서울 쪽 더 먼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소액으로 만약에 내가 투자 그냥 안정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수지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름말 탄 거예요. 네. 되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선호도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한 동네에도 다 레벨이 있고요. 네, 생활권 나눠가지고 다 있고요. BMW도 벤츠도 이런 현대차도 다 레벨이 있잖아요. 그 종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냥 다 똑같거나 그 안에 상하위 뭔가 레벨이 있는 게 아니라 겹치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2급지랑 3급지 중에서 무조건 그냥 다 2급지가 좋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 중간에 3급지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런 생활권이 2급지에 있는 좀 덜 선호하는 생활권이랑 가치가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같은 급지를 나눴지만 그 급지 안에서도 생활권 나눠서 그 안에서 선호도를 또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생활권이 나뉘고 생활권이라는 건 어떤 동네라고 생각하면 쉽죠. 동네를 나누고 그 동네마다 선호도가 달라진다. 같은 투자금이면 그 지역 안에서 더 선호하는 생활권, 더 선호하는 단지, 선호하는 선호하는 그런 매물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더 좋아하지? 이걸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예를 들면 단지를 막 1부터 100까지 막 이렇게 막 순서를 정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대비해서 여러분이 투자의 성과 나오는 거가 크게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뭉탱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활권별로 일단은 나눠놓고 그리고 그 생활권 안에서 선호도 대략 매겨놓고 하면 그걸로 사실 충분해요. 그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레벨링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중복되기 때문에.
생활권을 나누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도권 안에서 생활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되게 쉬워요. 생활권 나누는 거는. 그냥 큰 길, 아니면 뭐 고가도로, 외곽순환도로 이런 거 보면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해서 막 아예 동네를 나눠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하차도 얼마나 폭이 넓어. 지상철, 안양이나 이 1호선 라인 같은 곳들이 이 지상철이 많죠. 그 동대문이나 이쪽, 금천구 여기도 그렇고, 이 지상철이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뉘어요. 동네를.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안양인데, 안양에 보면 시민대로라고 이쪽이 평남이고요. 이쪽이 평북이라고 부르는 거, 평촌에. 이 대로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양역 있는데 보면은 여기가 1호선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 완전 생활권이 나뉘죠. 여기랑 요 반대쪽 동네랑. 그리고 여기 써있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여기가 외곽순환도로였다가 제1순환도로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실제 요 뒤에 이제 신축이 있고 요 앞쪽에 이제 구축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 생활권을 나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활권 나눴을 때 어디를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죠. 보통 큰 도로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 바깥으로 넘어가면 좀 덜 선호해요. 덜 좋아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같은 투자금으로 생활권 선호도가 더 높은 지역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생활권 선호도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생활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좀 그 아파트 단지들이 뭉쳐있는 곳들 위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어느 정도 생활권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접 가서 임장하고 나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포함되는구나. 생활권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광명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광명이 여기가 철산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안양천이 지나가요. 천이 지나가고 요 반대쪽이 이제 구로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 금천구 있는 그쪽이에요. 요 동네가 철산이라는 동네, 철산 생활권, 철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 동네가 하안. 여기는 진짜 명확해요. 이 동네에서 철산역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그냥 내려오면 동네가 갑자기 확 변해요. 동네가 변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철산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신축으로 바뀌는 곳인데, 신축이고 좀 연식이 꽤 괜찮은 곳들, 뭐 2009년식 이런 애들이 이제 쭉 펼쳐져요. 그리고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구축 밭이 나와. LH를 달고 있는. 광명의 특징이 되게 거의 대부분 주공이에요. 주공이 많고 그 주공이 이제 새 아파트로 재건축이 된 곳들이 이제 철산에 많은 거예요. 하안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가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그래서 여기 생활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를 더 좋아하겠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왜냐? 교통도 저기가 접근성이 좋고요. 직장 가는 거 여기가 훨씬 낫죠. 가산 디지털 가기 좋잖아요. 그리고 275선 타고 강남 접근하기도 좋고. 학군도 하안보다는 철산을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광명 안에서. 환경도 신축 택지라 더 좋아요. 가치를 판단해보니 철산이 하안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생활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임장하면서 봤더니 사람들도 느낌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보면은 하안동에 아직 그 단지가 오래되고 재건축이 되지 않고 근데 재건축 연한은 됐고 한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매가는 낮지는 않은데 전세 가격이 진짜 낮아요. 전세가가 낮다는 얘기는 실제로 저 동네에 가서 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특징이에요. 네. 오래된 그런 동네가. 그래서 가보면 여기가 막 진짜 재건축으로 뭔가 지정되어서 막 진행되거나 이런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동네가 다녀보면 하여튼 딱 특징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 생활권에 봤을 때 철산이 좋았어. 그러면 철산 안에서 그 안에서 선호하는 단지는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여기 철산 레미안 차이랑 이쪽에 광명 두산이브 트레지움이랑 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이런 애들이 가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야,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서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상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걸어야 되거든요. 엄청 가깝지도 않아. 뭔 차이가 있는 거지? 보면은 이 두 개가 연식도 같고요. 평형도 같고요. 세대수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레미안 차이가 더 치고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더 사실 차이가 있는데 얘가 왜 이럴까? 보는 거예요. 이 두산이브 트레지움이랑 철산 자이가 여기 광명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등학교예요. 철산 초등학교가. 이거를 자이가 품고 있어요. 그리고 철산 초, 철산 중 이런 뭔가 코스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예 목동으로 가요. 연식이랑 단지 규모 브랜드 평지 다 같은데 왜 선호도 차이가 나지? 이게 자이 안에 후문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결돼 있어요. 가면 아파트로 직접 갈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얼마나 좋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철산 안에서 사람들이 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선호하는 요소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생활권 안에서 단지 선호도를 볼 때 어디는 단지 그 동네에 그런 경우 있죠. 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가 언덕인데 여기만 평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더 1등. 여기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거 제일 싫어해. 3등. 그다음에 중간 2등. 이런 경우. 또는 단지 규모가 같은 언덕에 있는데 여기는 단지 규모가 120세대인데 여기는 단지 규모가 예를 들어 800세대. 그럼 이런 데보다는 이런 단지 규모 더 큰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또는 브랜드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활권 안에서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같은 투자금이면 뭐를 살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동대문구에 가면은 여기 그 휴경 SK가 있고요. 얘가 단지 규모가 꽤 괜찮아요. 연식도 괜찮고. 근데 얘보다 연식 더 좋은 게 이쪽에 해모로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단지 규모가 좀 작아요. 뭐 300세대에 안 돼요. 근데 연식은 얘가 더 좋아. 연식은 얘가 더 좋은데 단지 규모 차이가 있고 갔을 때 느낌이 얘는 되게 웅장한데 얘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여기에 약간 이제 앞에 가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얘가 연식은 더 좋지만 가격은 얘가 더 싸요. 뭐 1억 정도 안 되게 차이 나는 정도로 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식만이 다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연결돼서 선호도 차익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거는 예시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앞마당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서 투자할 때 이 선호도가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선호도 차이가 지금은 가격이 1억 정도 벌어져 있어서 심지어 투자금이 같아요. 그런 경우에. 네. 예를 들면 8억 6억인데 7억 5억. 돈이 2억 똑같이 들어. 그러면 똑같이 돈이 들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더 선호도가 있는 단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첫째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 임장하다 보면은 급지가 더 낮은데 더 좋아 보이는 생활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아요. 네. 3급지랑 4급지, 뭐 2급지랑 4급지, 뭐 계속 2급지에 있는 구축 20평대랑 4급지에 있는 신축 30평대랑 뭐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많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서울 3급지의 종로. 얘는 이제 어무지구 품고 있는 동네예요. 여기에 있는 99년식 아파트. 되게 완전 그냥 도심에 있어요. 얘는 도심 어무지구에. 경기도 4급지인 광명의 2021년식 아파트.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본다. 봐볼게요. 서울의 이 3급지 교통 갑인 구축이 창신동에 창신 두산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33평을 우리가 볼 거고, 경기도 광명에 있는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36평. 둘 다 8사죠. 보면은 여기 진짜 이쪽이 다 업무지구고요. 여기 뭔가 노선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되게 좋아요. 여기 동네가. 뭐 1호선, 6호선 역세권에 4호선, 2호선, 5호선 환승해서 가면 못 갈 데가 없어. 다 갈 수 있어. 서울에. 근데 광명은 어떠냐? 여기거든요. 여기가 광명역인데 광명역을 이제 들어가면은 전국으로 갈 수는 있죠. 전국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출근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가. 네. 자차가 아니면 아직 여기가 광명역에 1호선이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저희가 거의 30분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뭔가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엄청 의미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니에요. 네. 거의 이제 버스 타거나 아니면 그 자차로 강남은 강남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금방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교통에서 되게 차이가 난다. 만약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제 그날 지각인 거죠. 자차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근데 문제는 이제 월판선이랑 신안산선 이런 그 호재들이 있다는 거가 특징이에요. 실제로 어떠냐 동네가 이 동네가 아까 그 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두산 어디 있지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로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사이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깃줄이 있죠. 별로 여건이 엄청 살기 좋은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로 이렇게 표시해 놓긴 했지만 차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길. 일직동은 어떠냐? 일직동은 되게 신축이고 여기가 뭔가 건물이 다 되게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여기 인도도 되게 잘 돼 있죠.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업무지구 접근성은 정말 좋아요. 이 창신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업무지구 접근성은 좋지만 반경 500m 내 아파트가 없어요. 네, 거의 나홀로처럼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5억 4천이었어. 21년도에 11억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시대 차익이 한 6억 정도 났었어요. 광명역은 어떠냐? 광명역은 KTX 1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뭔가 그 교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무지구 접근성 자체는 좋지 않다. 근데 이런 부분들 교통에 대해서는 뭔가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그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뭔가 딱 사람들이 정주하기 좋은 그런 상권은 없는데 이 그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의 어떤 편의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큰 병원도 있고 무슨 몰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그 어떤 업무지구도 또 들어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대표 신축 택지인 곳인데 여기가 2017년도에 5.6억이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았다. 되게 헷갈렸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2017년도 쫙 돌아가서 5억을 주고서 내가 그때 당시에 광명이 허허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광명역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닐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네. 광명역 기차 타고서 사람들이 많이 막 오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휑했어요. 근데 여기는 업무지구 가기 너무 가까운데? 투자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까보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거의 10억 가까이 시세 차익을 냈어요. 네. 결론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상위급지의 모든 생활권이 하위급지의 모든 생활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래서 하위급지지만 3, 4급지 중에 4급지지만 신축 택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급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 신축 택지가 형성되는 생활권. 예를 들면 택지가 아예 새로 생성된다든지
삼기 신도시 이런 애들 있겠죠. 또는 광명 인근에 또 지금 택지 지정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광명 시흥 이쪽에.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동네 이런 곳들도 많이 올라가겠죠. 얼마에 분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개선되는 곳들. 두 번째는 업무지구 접근성이 개선되는 교통 호재 생활권. 아까처럼 신안산선, 올판선 이런 것들. 양질의 일자리가 개발되는 생활권. 그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와서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곳들. 근데 아까 광명 역세권은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정말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입지가 바뀌는 정말 강력한 요소가 있다면 급지를 부수는, 급지를 다 파괴하는 그런 하위 급지 상위 생활권을 투자를 하시면 된다. 네. 아까처럼 종로에 있는 정말 입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곳이지만 업무지구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30분 안에 갈 수 있고 하는 곳이지만 그런데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는 그거보다 낮은 급지인 광명일지라도 심지어 서울도 아니야. 광명이지만 그런 신축 택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 거기에 주변에 그런 호재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버무려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런 곳들을 투자하시면 된다. 네. 나중에 3기 신도시가 얘랑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봤던 우리 같은 광명의 철산이에요. 보면은 이 철산역 2번 출구에서 강남에서 이제 딱 그 지하철을 타고서 이 7호선이 진짜 사람 많거든요. 7호선도. 타고 막 낑겨가지고 와서 2호선 내렸어. 2번 출구로 왔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하면서 가서 신축 눈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너무 좋다. 좋은 동네다 하고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되게 언덕이에요. 실제로 이 거리를 보면은 한 700에서 800m 사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언덕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사실 역세권이긴 한데 살아보면 여기 역세권이라고? 아닌데 이런 소리가 이제 나와요. 제가 저기 살았었거든요. 이 입구부터가 사실 그 언덕인데 보통 어떻게 가냐면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없어. 다 버스 타고 올라가요. 네. 이게 불과 한 300m밖에 안 되는데 진짜 언덕이에요. 네, 끝나지 않아. 여러분 300m, 400m 등산할 때 표지판에 이렇게 앞으로 300m 써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300m 더 가진다고? 미치겠다. 나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요 구간에서 들어요. 한 160m 올라가면. 그때부터 더 못 가겠는데. 네. 실제로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임장하면서 여기 역세권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그냥 제끼지 말고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면 역세권으로 보세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걸어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전체 이 내 도어 투 도어로 업무지구까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해요. 네.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업무지구 접근성이라는 건 이제 역세권이 이 업무지구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입지가 뭐냐라고 뽑아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업무지구 접근성이다. 근데 이 서울 경기 7대 업무지구가 거기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이런 업무지구를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 또는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하철로 타고 강남에 얼마나 걸리지? 요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전 말이잖아요. 실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출퇴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아까 일직동 어떻게 했어요? 운전해서 갔잖아요. 네.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 가격은 올라갔어. 출근할 수 있거든요. 버스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버스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 지하철 환승, 자차, 운전해서 접근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역세권 하면 진짜 본질적인 걸 놓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임장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7대 업무지구까지 단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시간을 작성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살려고 한다.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면 그 단지가 업무지구가 도대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거기에 다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이 업무지구에서 그 1순위는 강남이죠. 강남, 서초, 송파 같이 연결돼 있는 여기가 한 150만 정도 인구가 그 종사자가 있죠. 2순위 업무지구는 어디냐면 이 광화문 종로 중구가 품고 있는 여기 가보면 무슨 국가기관도 많고 옛날에 궁이 있었던 자리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도 많고 그리고 그 대기업도 되게 많아요. 저 동네 청계천 요 끼고서 굉장히 그 빌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변호사 상담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하다 보면은 변호사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찾아보면은 그쪽에 되게 많아요. 네, 종로 중구 쪽에 되게 많이 계세요. 여의도는 그 영등포, 양천, 마포, 동작 여기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업무지구죠. 여기가 한 60만 정도 돼요. 3순위는 요 순서로 좀 좋다고 보면 돼요. 네. 판교, 마곡, DMC,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많아요. 여기 47만이에요. 종사할 수가 많고 실제로 가보면 막 사람들이 끝나면은 막 우르르 나와. 엄청 많아, 저기. 진짜 많거든요. 건물 안에 그런 작은 기업들이 정말 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대신에 대기업 일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네.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판교는 달라요. 그 종사자 수는 좀 적은 편이지만 근데 일자리 자체가 고연봉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판교에 가보면 분당 안에서도 판교는 판교예요. 네. 분당 산다고 안 하고 판교 산다고 하거든요. 현대백화점도 그 옆에 판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이렇게 임장해서 이렇게 판교 쪽을 딱 보면은 저기 살고 싶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그 동네가 일단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 느낌도 좀 달라요. 훨씬 이제 젊은 느낌이 나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격 수준 자체도 달라요. 분당은 이제 앞자리가 10억대로 이제 하는데 이 판교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가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서판교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진짜 약간 어나더 레벨의 그런 곳들이 많아요. 약간 그런 거 이제 저택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주택인데 되게 고급 주택 그런 느낌?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3순위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 다음에 마곡 여기 대기업 일자리들이 꽤 많죠. LG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연구소, 그 DMC도 이쪽에 여러분 DMC도 그러니까 이 업무지구는 다 임장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임장해 보세요. 업무지구 가서 봐야 거기에 배우 지역들 사는 분들이 어떤 느낌일지 감이 와요. 네. 데이터로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내 눈으로 그 업무지구를 봐야 돼요. 보면 저기가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은데 근데 가보면 이제 그 방송국 관련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무래도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적진 않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3순위 일자리다. 그래서 최소한 이 7개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지? 소요 시간을 꼭 적어서 비교를 하세요. 강남 접근성이 먼 7대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맨날 강남 하는데 도대체 강남은 멀지만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예를 들면 강서의 마곡 같은 곳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그 동네는 뭔가 여기서 조금 멀어도 사실 마곡에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될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업무지구 그 종사자 수 규모를 일단은 같이 비교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구별 소득 수준으로 그 업무지구가 품고 있는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 보고 질도 보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주지, 원천 징수지 기준 소득 수준 어떤지를 가지고 이 동네의 어떤 수준은 이런 정도 되는구나. 양은 종사자 수 보면서 이런 정도 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지구 안에서 양과 질이 좋은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곳을 더 우선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마곡이 3순위로 봤잖아요. 봤을 때 이 마곡이 요렇게 지금 LG나 또는 다른 그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아래쪽에도 사실 있거든요. 아래쪽에도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양도 잘 돼 있고 질적인 부분들도 아주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강남이 멀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 되는 곳들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얘가 강남이 멀지라도 되게 좋은 그런 동네로 우리가 보는 거죠.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면 관악구가 되게 강남 접근성이 좋은데 관악구에는 언덕 엄청 높은 곳에 있는 곳이랑 이 강서구의 강남 접근성은 더 멀지만 이 마곡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마곡이 되게 괜찮은 그런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를 우선순위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네. 강서지만 업무지구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좀 빠지지만 하지만 여기가 이 정도 소득이 되는 분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선순위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세권에 조금 더 하나 더 안을 들어가서 보면은 같은 급지고 같은 생활권인 그런 동네에 04년식 비역세권이랑 99년식 더 오래된 역세권이랑 도대체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경우 많죠. 그 안에서 용인 수지에 죽전에 가면은 이 내대지마을 건영 캐스빌이라는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역에서 좀 근처에 이 99년식 현안마을 동성 2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둘 다 세대수는 괜찮아요. 보면은 죽전역에서 이렇게 한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는 지하철을 가려면 여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미금역까지 가야 돼요. 가깝진 않죠. 근데 이 현안마을 동성은 이렇게 걸어서 가면 금방이에요. 걸어서. 죽전역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내대지마을 건영 캐스빌 가는 길에 이런 학원가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살기는 좋아 보여요. 네. 이 죽전 현안마을 동성도 주변에 이런 신세계나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죠. 단지도 되게 잘 꾸려져 있어요. 내대지마을 건영 그 단지 안에 가보면 되게 넓고 쾌적한데? 뭔가 되게 뻥 뚫린 느낌? 되게 좋아요. 근데 현안마을 동성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다닥다닥 뭔가 되게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특징의 정리를 해보면 미금역까지 신분당선 또는 죽전역까지 분당선 타러 버스 타고 한 20분 가야 돼. 근데 강남까지 가는데 한 49분, 50분 정도 걸려요. 토탈 1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버스 타고 20분 걸리네? 역세권 아니네? 제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단지에 그래도 선호도가 있는 것들은 되게 쾌적한 이유가 용적률이 되게 좀 낮은 편이고 건폐율도 낮아요. 네.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 높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건폐율에 대한 거는 그 단지가 예를 들면 건폐율이 30까지 된다. 그럼 되게 동강 간격이 좁아요. 같은 땅에 아파트를 더 이렇게 좁게 짓기 때문에 더 많이 넓게 짓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가도 잘 갖추고 있죠. 현안동성 특징은 도보로 10분 안에 갈 수 있는데 강남까지 한 40분 정도 갈 수 있어요. 버스 안 타도 돼. 그냥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로 타고서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용적률이 되게 높아서 동강 간격이 좁아. 그래서 선호도로 봤을 때 사실 그냥 만약에 얘가 같은 동네에 같은 어떤 역세권에 있었다면 단연코 이 내대지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멀다는 게 이제 단점인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신세계백화점 마트가 가까이 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역세권 아파트는요, 현안마을 동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투자를 한 차례 할 수 있었어요. 되게 정말 소액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소액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가격이 좀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내대지 마을 건영 같은 경우에는 이 2017년도에도 할 수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어요. 가격이 2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비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전혀 오르지 못했어. 그런 부분들이 기회를 2번을 줬다. 그래서 투자금 3, 4천만 원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4.3억으로 얘가 같은 시세 차익을 냈어요. 같은 투자금, 비슷한 수익률. 역세권 구축이랑 비역세권 준신축의 어떤 중요한 차이, 역세권을 먼저 보되 비역세권의 기회가 오면 잡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이런 사급지에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는 5급지에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봤는데, 급지도 별로고 그 안에서 뭐 수지에서 죽전이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내가 비역세권까지 봐야 돼?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차피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전체 토탈로 봤을 때 1시간 이내 들어오면 그걸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 얘가 기회를 둘 다 사실 주고 있지만, 이 비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를 2번이나 준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단지였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역세권 투자기를 놓쳤다, 그럼 주변에 있는 비역세권도 투자할 수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 수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막 보고서 2급지. 근데 역세권 말고는 막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보셔야 된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비역세권 보셔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 네.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 그래서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 구 세갈권 단지 매물 입지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임장 보고서에 이 7개 업무지구 접근성을 모두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버스까지 환승해서 또는 지하철 환승해서 자차 이런 부분들까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치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까지 버스를 타고 20분 걸리니까 제껴. 이거는 정말 되게 좁은 시야로 보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전체를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인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지하철 역세권에 집착하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투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의미 있는 업무지구 7대 업무지구에 얼마나 빠르게 모든 순환을 동원해서 오갈 수 있는지를,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투자를 판단해야 된다. 네. 그냥 단순히 여기까지 20분 버스 타고 어떻게 가? 안 돼. 그럼 분당 투자 못해요. 분당이 여기 다 이쪽에 분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거나 막 여기는 어떻게 여기 투자 못하나? 여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기 뭐 푸른 마을 이런데 학군도 좋고 여기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사실 뭐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돈이 많으면 그냥 역세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뭔가 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거잖아요. 수도권 안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기회를 발견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연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여기 제가 영등포를 갖고 왔는데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예요. 네. 얘가 71년식이에요. 약간 얘라고 하기도 민망하네요. 네. 이 단지께서 이 단지님께서 71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게 전용 이제 61제곱미터. 그러니까 5구보다 조금 이제 좀 더 크긴 하지만 이제 10평대예요. 10평대인데 옛날 아파트들은 그런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전용 6일을 보면 가격이 16억 6천. 16억 6천 정도예요. 만약에 신축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뭐 그럴만해라고 생각이 들죠. 20평대 신축이 16억?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죠. 왜냐면 강남이 20억대가 다 넘잖아요. 뭐 25억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정도면 한 10억 정도 강남보다 싸네. 오케이.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전세가가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어떤 느낌인지. 여기는 어디냐면 여의도에 연식이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영등포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연식 좋은 걸 찾아서. 그러면 여의도 바로 옆에 이 아크로 타워 스퀘어라는 주상복합처럼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2017년도식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전용 5구가 그러니까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가 12억에 전세가 얼마일까요? 7억 정도. 되게 높아요. 5구인데 우리가 좀 입지가 괜찮다라고 하는 25평 신축이 전세가가 6억에서 7억 정도 해요. 꽤 괜찮다 하는 곳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축이 매매가는 더 입지가 빠지니까 쌀 수는 있지만 전세가는 엄청 차이 나는구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연식을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구나. 임장은 여러분들 연식을 가지고 제가 좀 가르마를 타드리면 저는 좀 오래된 것까지 일단은 다 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오래된 것들을 제끼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활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뭐 여의도 만약에 안 가면은 영등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네.
마포에도 영향을 주는데 여의도가. 마포는 또 판단할 때 비교하거나 이럴 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마포가 왜 21억이지? 여의도랑 양천구를 보지 않으면 마포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구축이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구축은 신축으로 이제 돌려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구축이지만 그냥 신축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네. 신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장을 하실 때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까지 임장을 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로 담는 것들은 25년 차 이내인 애들을 담으세요. 그럼 00년식이 넘어가야 돼요. 네. 가급적이면 04년식 이상이면 좋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10년을 보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년 보유하고 나면 거의 30년 차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00년식 이상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90년대식 아파트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2급지에 있는 90년대식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1급지에 있는 90년대식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네.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왜 우선순위를 보라고 하냐면 전세가가 받쳐 올라가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90년대식 아파트가 지금 90년대식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지금 여러분들 80년대식 아파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구나. 지금 90년대식 아파트 내가 사면 그런 느낌이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전세입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세가를 올려받으면서 진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진짜 입지 좋은 곳이다. 그럼 오케이. 올라가요. 그런 것들도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2급지, 3급지 이런 것들 내가 90년대식 구축 진짜 입지 좋은 거 내가 하겠다. 역세권 하겠다. 당연히 그 전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외에 전세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광명이나 구리 정도에서 되게 90년대식 오래된 아파트를 내가 살 거다. 예를 들면 하안주공 이런 거 내가 살 거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연식 좋은 다른 데를 보라는 거죠. 왜냐면 전세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보면은 신축이 도대체 몇 년도식까지가 신축이 자꾸 신축을 보라고 하는데 10년 차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한 2014년도식 이상 되는 애들을 신축으로 이제 딱 한번 해서 보세요. 가름말 타서 보세요. 그리고 준신축은 그럼 어디까지냐? 09년식 정도까지 보세요. 한 15년 차 되는 애들까지. 그리고 구축에서 중구축 되는 애들 그 이하. 나머지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애들은 뭐 30년 넘은 애들 이런 애들. 94년식 뭐 이런 애들이겠죠. 94년식, 92년식 이런 애들은 분당조차도 전세가가 잘 못 올라요. 네. 분당조차도. 만약에 수리가 진짜 풀수리로 되게 잘 되어 있으면 전세가 되게 잘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수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돼 있지 않으면 전세가가 막 그렇게 올라가면서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계속 내려가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올 때 거기 안정적으로 2년 뒤에 이사를 갈지라도 그분이 들어올 때 집을 구할 때는 내가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동네이길 바래요. 그런 단지이길 바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세가가 낮아요. 네.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제값 주고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축이랑 요 재건축까지의 어떤 가격의 특징을 본다면 매매가는 어떻게 흘러가냐? 당연히 신축이 상승장에 가장 먼저 많이 오른다. 준신축이 그 다음에 신축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요. 준신축이 뭔가 우리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만한 이유가 뭐냐면 10년 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연식 가치가 빠져요. 연식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축이랑 준신축이랑 만약에 1억 차이밖에 안 나. 그럼 사람들 다 신축하겠죠. 갔는데 그때부터 준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그러면서 막상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에 상태가 괜찮으니까 전세가는 올려받치는데 매매에 대한 것들은 선호도가 빠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신축이 먼저 이렇게 뛰어 올라가요. 예를 들면 3억까지 이렇게 벌어져. 근데 준신축은 그대로에서 가격이. 그러면서 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거든요. 특히 그게 만약에 비역세권에 있는 준신축이다. 그러면 정말 뭔가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집을 갖고 싶어, 막 소유하고 싶어 이런 감정이 좀 드는 것들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런 애들이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구축, 중구축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요 다음이 될 수 있죠. 준신축 이런 애들까지도 이제 막 다 날라갔다. 근데 구축은 막 복도식 구축 이런 거 막 내가 엄청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또 못 올라가다가 나중에 올라가겠죠. 막 전세가 받쳐 올라가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등락이 크다.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들, 지금 시기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들 제가 색칠해놨어요. 지금 전세가가 신축이 사실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이랑 준신축, 구축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거의 이제 이 연식마다 한 1억 정도씩 차이 나요. 같은 동네에서 예를 들면 구축은 6억, 준신축은 7억, 신축은 8억 이런 식이에요.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전세가 차이는 그 안에서 더 벌어지면서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투자금으로 예를 들면 얘랑 투자금이 같은데 내가 같은 돈으로 신축도 살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 준신축 이런 것들을 수도권 임장을 할 때 꼭 잘 봐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24평, 그 다음에 전용 74, 75, 84 다 보라고. 네. 연식 좋은 것들, 좀 덜 좋은 것들까지 싹 다 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눈에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신축 전세가가 가장 먼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같은 생활권 안에서 고민이 된다면 연식 좋은 거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된 것보다.
그리고 10년 차가 넘어도 준신축은 안에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 올라가요. 이 구축들이 수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세가 차이가 되게 극명해요. 수리를 안 하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전세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재건축은 전세가 너무 낮죠. 아까 아파트 시범 아파트 전세가 막 3억 5천 이렇잖아요. 그럼 투자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같은 겨울 시장에서 되게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신축이 먼저 전세가율이 60%가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 아직 구축은 전세가가 아무래도 선호가 신축이 더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신축이 더 빨리 받쳐 올라가요. 구축보다. 그래서 더 오히려 전세가율이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축이. 그래서 겨울시장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신축, 준신축을 반드시 먼저 보시라. 그 다음은 준신축 이제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 구축을 내가 만약에 지금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까지 했을 때 그 비용이랑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세가 여러분들이 그 구축은요 전세 가격을 되게 더 면밀하게 봐야 돼요. 이 가격에 나간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올수리 가격인지 아니면 기본 가격인지 확장된 가격인지 이게 어디까지 올수리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그 수리된 가격인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구축 투자할 때는.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 따라서 전세 가격이 몇 천만 원씩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가 상승이 가능한 입지인지를 잘 봐야 되겠죠. 네. 수도권은 무조건 입지 아닌가요? 왜 연식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를 아까 같이 계속 봤던 철산역 동네를 가지고서 우리가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요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이 철산주공 12단지가 철산역 바로 역세권이에요. 바로 역세권. 네. 근데 얘는 86년식 아파트예요. 여기 그 상권도 바로 있고 역도 가까워요. 이 레미안 철산 레미안 자이는 09년식이고 얘는 여기서 조금 더 멀지만 여기가 학교가 이렇게 있죠. 좋아하는 학교가. 초역세 30년차 구축이냐 아니면 지역 안에서 7년차 정도 된 그런 랜드마크 단지냐 뭐를 투자할 거냐 고민을 하는 거죠. 두 개 중에서 본다면 2016년도로 돌아갔을 때 투자금이 얘가 그 정말 전세가율이 많이 붙었긴 했지만 이 시기에 이때 많이 붙었어도 76% 투자금 1억 정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매가 그 4억 4천 정도였어요. 나중에 결과가 한 12억 정도까지 올랐고 시세 차익이 한 7억 5천 투자금 중간에 회수한 거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가 한 1억 정도 올라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네. 수익률이 한 7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레미안 자이는 어떠냐? 레미안 자이는 돈이 오히려 같은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덜 들었어요.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전세가율도 훨씬 높아. 91%까지 붙었어요. 이 동네에서 그 당시에 제일 좋았는데 매매가 5억 8천이었고 전세 5억 3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니까 한 13억 정도 올랐고 시세 차익은 똑같이 났어요. 근데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죠. 투자금 회수도 좀 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네. 뭔가 자꾸 구축을 보려고 왜 구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구축 보는 거예요? 가격이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구축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투자금이 내가 더 그 투자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금액대 오히려 투자금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는 6억대까지만 해서 6억대 그 이상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러면 같은 투자금으로 더 좋은 거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깨셔야 돼요. 이 서울 수도권 투자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전세 투자의 핵심이 뭐냐? 좋은 가치의 단지를 싼 가치를 먼저 보고 싼 가격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적은 투자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선호도를 가진 연식이 좋은 아파트를 먼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상단을 두고서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성동구를 본다. 성동구에는 7억대만 자꾸 보지 말고 응봉신도만 이런 거만 보지 말고요. 네? 자꾸 그거만 보지 말고 더 좋은 것도 보세요. 네. 더 좋은 것도 보세요. 8억대도 보고 9억대도 보고 10억대도 보고 11억대도 보고 그 이상도 다 보세요. 네. 어차피 들어가는 투자는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다. 좋은 연식은 생활권 단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축까지 여러분 투자 범위에 두고 만약에 분양권 막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 그런 것까지 같이 금액대를 봐보세요. 가격을.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게 전세를 맞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거주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근데 분양권이 나와 있다. 그러면 2년이 남은 그런 분양권은 내가 소액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어요. 전세 얼마에 맞출 줄 알아? 근데 이 분양권 신축이 좀 입지가 빠져. 근데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안 되고 주변에 전세가를 봤더니 전세가가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게 입주 거의 직전. 예를 들면 D-뭐 3달 아니면 6달. 이때 미리 전세 맞출 수 있잖아요. 2년 전엔 전세 못 맞춰요. 6개월 전엔 맞출 수 있어요. 3달 전에 맞출 수 있어요. 시세 나온 것보다 싸게 해서 내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도 일단 같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냥 제끼지 말고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그 같이 넣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봐보시면 좋겠고
25년 차 이상 구축으로 넘어가면 보유기간이 우리가 되게 길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굉장히 감소한다. 그래서 25년 차가 안 된 그런 단지들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투자해야 되는 게 이 연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5년 차 이내에 있는 단지들 있잖아. 아까 준신축, 중구축 막 이런 애들 중에서 준신축 중에서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여러분들 전세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막 인테리어 해야 되고 또는 안 돼 있고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준신축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신축의 특징이 그 안에 별로 수리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 경쟁 매물 자체가 그냥 그 시세대로 거의 빠질 수 있어요. 확장이냐 비확장이냐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 이렇게 받쳐 올라가는데도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 나중에 회수할 때도 되게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뭐가 있냐면요. 인테리어를 하면 잔금을 치를 확률이 높아요. 네. 여러분들 구축 투자를 해보면 물론 잔금 치지 않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분이 먼저 이사를 나가시고 내가 중도금 일부 주면서 허락을 한다면 집주인분이 허락을 한다, 매도자분이 허락을 하면 내가 그냥 관리비 내면서 비어진 집을 수리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잔금 치기 전에. 근데 그것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나한테 가져온 이후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세 빼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구축보다는 연식 좋은 것들이 훨씬 수요도 많아서 빨리 나가는데 수리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네. 잔금도 안 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급지는 같은 투자금이라면 여러분들이 매매 가격에 휘둘리지 말고 자꾸 내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급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5, 6억대보단 7, 8억대, 7, 8억대보단 90억대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네. 생활권 선호도에 대해서는 이 선도가 당연히 높은 곳을 투자해야 되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 뭐였죠? 신축 택지나 개발 호재가 분명히 있는 곳이라면 그런 것들은 급지가 더 낮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업무지구 접근성에 대해서 역세권에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대 업무지구 접근성을 모두 확인한 다음 판단을 하셔라. 역세권을 먼저 보지만 역세권인지 아닌지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래서 그 업무지구가 얼마나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중요한 거다. 연식에 대한 거, 좋은 연식일수록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가치 있는 데 투자할 수 있다는 거가 지금 이 시장의 특징.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2년 뒤, 4년 뒤에도 전세 가격 연식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용이해요. 제가 3억으로 투자하고 나면 또는 제 전 재산 1억을 수도권에 투자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나요? 그 다음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에서 전세금이 상승해서 나중에 투자 연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축이나 같은 투자금으로 가치도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러면 연식 좋은 걸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투자까지 연결하는 데 용이해요. 네.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연식에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